김밥에서 시금치를 빼면 뭔가 한 줄이 비어 보입니다. 잡채에서도 그렇고 비빔밥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시금치를 아주 한국적인 채소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이 초록색 기본 반찬의 고향이 사실 한반도가 아니라 페르시아라면 어떨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오늘날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서남아시아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이어지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김밥 속 시금치 한 줄은 생각보다 먼 길을 걸어온 채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페르시아의 밭에서 자라던 잎채소가 어떻게 당나라를 거치고 이슬람권의 시장을 지나고 조선의 밥상과 현대 한국의 김밥 속으로 들어왔을까? 먼저 시금치의 고향부터 정리해보죠. 시금치는 보통 고대 페르시아, 오늘날 이란 일대에서 재배되기 시작한 채소로 설명됩니다. 여러 백과사전과 원예 자료에서도 시금치를 서남아시아 원산, 특히 페르시아에서 오래전부터 길러진 작물로 소개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식물의 고향을 한 점으로 콕 찍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최근 유전 연구들은 재배 시금치가 몇몇 야생 근현종과 가깝고 그 야생종들이 이란, 코카서스, 중앙아시아에 걸쳐 분포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금치의 고향을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페르시아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란을 중심으로 한 서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의 경계지대에서 재배화된 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시금치가 처음부터 세계적인 채소가 될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시금치는 더운 한여름보다 서늘한 계절을 좋아합니다. 봄과 가을에 잘 자라고 비교적 빨리 수확할 수 있습니다. 곡식이 밭의 주인공이라면 시금치는 그 사이 빈 계절을 채워주는 조연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물기를 잘 다루는 관계 농업 지역, 그리고 신선한 채소를 계속 필요로 하는 도시 주변에서는 가치가 컸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금치를 싸고 흔한 채소로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다 있습니다. 빨리 자라고 계절의 틈을 파고들고 삶거나 데치면 양이 줄어 보관과 조리가 쉬운 잎채소, 이런 성격은 상인과 농민 모두에게 매력적이었습니다. 시금치는 먼저 동쪽으로 갑니다. 문헌 전통에 따르면 7세기 당나라 때, 특히 647년 무렵 네팔을 거쳐 중국에 전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물론 실제 식물의 이동이 딱 그 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씨앗과 작물은 사절단, 상인, 승려, 이주민, 농부의 손을 거쳐 여러 번 움직입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시금치는 페르시아에서 온 채소라는 뜻의 이름으로 기억됐기 때문입니다. 이름 자체가 이동 경로를 품고 있었던 셈입니다. 외래 작물이 낯선 땅에 들어오면 사람들은 그 맛보다 먼저 출신을 붙잡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이름에 남기는 것이죠. 시금치는 중국에서 그렇게 페르시아 채소로 불렸고 그 이름은 식물 한 포기가 제국과 사절의 길을 따라 움직였다는 흔적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서쪽으로 간 시금치도 있습니다. 이 길에서는 이슬람권의 역할이 큽니다. 중세 이슬람 세계는 단지 종교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도시와 시장, 관계 수로와 농업 지식, 번역과 의학, 그리고 긴 교역망이 연결된 세계였습니다. 시금치는 그 네트워크를 타고 지중해로 이동합니다. 자료에 따라 시점은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9세기 무렵 시칠리아에 알려지고 이후 이베리아와 유럽 각지로 퍼졌다고 설명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해에 처음 도착했느냐보다 왜 퍼질 수 있었느냐입니다. 이슬람권의 농업은 물을 다루는 기술과 새로운 작물을 옮겨 심는 데 강했습니다. 감귤, 사탕수수, 쌀, 가지 같은 작물들과 함께 중세 유럽의 입장에서는 겨울과 봄 사이에 먹을 수 있는 신선한 녹색 채소가 귀했습니다. 시금치는 맛만이 아니라 계절을 건너는 능력 때문에 환영받았습니다. 그럼 한반도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현재로서는 중국을 거쳐 들어왔다는 설명이 가장 유력합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시금치의 원산지를 페르시아로 보고 중국을 통해 전래된 것으로 설명합니다. 조선 전기 문헌인 훈몽자회에도 시금치가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정확히 어느 시점 어떤 경로로 누가 가져왔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장면은 아직 조심스럽게 말해야 합니다. 그래도 조선 전기쯤에는 이미 사람들에게 인식된 채소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금치의 한자 이름으로는 파채, 적근채 같은 이름도 전해집니다. 뿌리 쪽이 붉은 채소라는 뜻이 들어간 이름도 있고 외래 채소의 기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름은 늘 음식의 여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기억했는지 그 흔적이 남습니다. 그런데 시금치가 한반도에 들어온 뒤의 이야기는 더 재미있습니다. 외래 채소였던 시금치는 어느 순간 너무 익숙해져서 오히려 외래라는 사실이 사라집니다. 한국 음식에서 시금치는 나물로 데쳐 무치기 좋습니다. 제사상이나 헛제삿밥의 삼색 나물에서도 초록빛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흰색, 갈색, 초록색이 차려지는 밥상에서 시금치는 색과 계절감을 함께 줍니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는 김밥입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이후 김밥이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시금치 나물은 단무지, 달걀, 당근 같은 재료들과 함께 김밥 속 기본 멤버가 됩니다. 소풍 도시락의 채소이고 분식집의 초록색이고 집마다 간이 조금씩 다른 나물입니다. 현대 한국의 시금치에는 지역의 이야기까지 붙었습니다. 전남 신안의 섬초, 포항초 같은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섬초는 겨울 바닷바람과 섬 환경 속에서 자란 시금치라는 이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잎이 낮게 퍼지고 단맛이 좋다는 식의 설명도 따라 붙습니다. 이것은 식물 이동사의 마지막 단계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낯선 외래 작물로 들어오고 다음에는 일상 반찬이 되고 마지막에는 페르시아에서 왔다는 기원은 멀어지고 어느 섬의 겨울바람이 더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음식의 토착화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원산지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 고향이 새로 생기는 일입니다. 시금치 이야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오해도 있습니다. 바로 철분의 제왕이라는 이미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뽀빠이를 떠올립니다. 시금치를 먹으면 팔뚝이 불끈해지는 장면 말이죠. 비타민과 엽산, 여러 미네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이 믿어온 압도적인 철분 채소 이미지는 꽤 과장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철분 수치를 적는 과정에서 소수점이 잘못 찍혔고 그 때문에 시금치 신화가 생겼다는 이야기도 널리 퍼졌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 자체도 후대에 커진 이야기라는 반론이 있습니다. 더 안전하게 말하면 시금치는 건강한 채소였고 대중문화는 그 이미지를 훨씬 강하게 키웠습니다. 영양사실보다 캐릭터와 광고와 기억이 더 오래 남은 셈입니다. 결국 시금치의 역사는 씨앗 하나의 이동이 아닙니다.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의 밭, 당나라의 외교망, 이슬람권의 관계농업, 지중해의 시장, 조선의 부엌, 현대 한국의 김밥집이 한 줄로 이어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집어먹는 시금치나물에는 아주 긴 세계사가 접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흥미로운 이유는 음식이 늘 국경보다 오래 움직이고 이름보다 깊게 정착하기 때문입니다. 시금치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채소였지만 수많은 길과 밥상을 지나 한국인의 기억 속에서는 결국 김밥의 초록색 고향이 되었습니다.